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요즘 서점 갈 일이 점점 드물어지고 있죠. 전자책이 나오면서 책을 살 일도 줄었지만 책을 산다고 해도 인터넷에 클릭 몇 번이면 집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꽤나 큰 서점들도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와중에 동네 골목을 꿋꿋하게 지키는 작은 책방들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전시회나 또 음악회를 여는 책방, 또 독자와 얘기를 나눈 뒤에 맞춤형 책을 준비해주는 책방, 또 언제라도 맘 편하게 책도 보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책방. 이런 책방의 공통점이라면 현대인들에게 위안을 준다는 것이겠죠. 부활하는 동네 책방을 보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사람은 죽어도 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책은 어떤 힘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무기이다.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TV 도서관에 가다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도서관 서평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전문가의 해설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도관전평,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IT 기술의 발달로 책도 스마트 기기로 읽는 시대. 혹자는 서점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 세계 곳곳엔 아직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문화유산과 같은 서점들이 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천국의 서점이라고 칭송한 네덜란드의 도미니카넌 서점부터 20세기를 빛낸 예술가들의 아지트였던 프랑스 파리의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그리고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중국 베이징의 산리엔 타오펀 서점까지 시대의 보물과도 같은 서점들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세계 서점 기행은 원로 출판인 김원호가 유럽,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와 국내 헌책방 거리인 부산 호수동 책방 골목을 방문해 서점 대표들을 만나 나눈 이야기를 600쪽이 넘는 분량으로 펴낸 책이다. 디지털 시대의 오프라인 서점의 길을 찾기 위해 저자 김원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무너져 내리는 국내 서점계의 현실이 안타깝지만 서점은 그래도 우리의 희망이다. 지식과 지혜의 현장이 바로 서점이기 때문이다. 서점이 사라지면서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세계 서점 기행. 지상의 아름다운 서점만을 골라놓은 이 책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자. 네, 오늘 도관전평이 선정한 책은 세계 서점 기행입니다. 책 이야기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저자인 한길사 김원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주인이자 작가인 윤성근 작가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개성 넘치는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철학을 탐구하고 또 명성을 가진 서점이 존재하는 나라와 그 사회의 지성과 문화까지 생각해보는 책이죠. 세계 서점기행,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 먼저 저자이신 김원호 대표님 자리해 주셨어요. 이 책 네네. 어떻게 쓰시게 되셨어요? 책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삶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마음의 양식. 그런데 우리 서점들이 너무나 많이 줄고 있어요. 네네. 2000년도에 3,500개 정도 되는 서점이 현재 한 2,000개 정도로 줄었다 그래요. 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책 만드는 사람이고 사실 책을 만들어도 어디 갖다 줄 만한 서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네. 이것은 저뿐 아니라 우리 생각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한번 전 세계 명문 서점을 찾아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모색해봤습니다. 네네. 네. 근데 요즘에 정말 서점이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윤성근 작가님도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이라는 아주 특색 있는 서점을 현재 운영 중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느낌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제가 전공은 책 쪽이 아닌데요. 대학에서 컴퓨터를 공부하고 네. IT 쪽 회사에 계속 다니다가 사실 2007년부터 헌책방을 운영을 해오고 있으니까 네.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책방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뭐 배울 건 없는지 아니면 저는 잘 모르다 보니까 또 운영하면서 뭐 방송할 건 없는지 네네. 이런 것들을 되게
궁금한 점이 많은데 아무래도 대표님께서 계속 그 출판사를 운영을 해오고 계시니까 출판계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을 또 가지고 계신 그런 눈으로 네. 서점을 돌아다니시니까 그냥 여행기가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둘러보시고 또 문제점이랄지 배워야 될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말씀해주고 계셔서 저도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책을 딱 처음 받아보고 네. 가장 먼저 놀란 건 이거였어요. 정말 크다 이거였거든요. 책이 굉장히 무겁고 크기도 상당해요. 이렇게 책을 크게 기획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디지털은 어떻게 보면 작은 것, 편리한 것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의 아름다움보다는 디지털의 아름다움을 압도하는 아날로그의 어떤 미학 뭐 이런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네. 스마트폰 같은 것이 구현해내지 못하는 책의 어떤 풍경, 또 책의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이제 책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이 책의 주인공인 서점의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점을 한번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책을 갖추어 놓고 팔거나 사는 가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던데요. 요즘에는 이 서점이 책 파는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죠? 이 책에 보니까 미국의 북밀이라고 하는 중고서점이 나오더라고요. 네. 오래된 방앗간을 개조해서 헌책방으로 쓰고 있는데 방앗간을 개조해서요. 예. 정말 특이하네요. 네, 문화재라고 하네요. 이 서점 주인도 책에 관심은 있지만 사업은 처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충우돌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저도 책은 참 좋아합니다만 네네. IT 회사를 다녔었고 서점이라는 걸 처음 하다 보니까 참 어디서 배울 것도 없고 자충우돌 많이 실수도 많이 했는데 네네. 저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북밀이라는 서점이. 네. 그곳에서는 어떤 문화 활동들을 하죠? 보니까 여기서 독서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음악회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북밀이라는 서점뿐만 아니라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서점들이 현재는 이런저런 문화 활동들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서점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대부분 이런 문화 활동들을 겸하는 그런 서점들이 현재는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요즘에도 그렇긴 하지만 예전부터 예. 서점은 사실 문화 역할을 책임지는 장소였다고 이 책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프랑스 파리의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라는 곳이 예술가들의 어떤 아지트였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던데요. 셰익스피어 컴퍼니는 그것은 바로 20세기 문학사, 예술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서점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처음부터 옛날부터 그냥 지식과 정보를 수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당초에 서점이라는 것은 공공적인 문화 플랫폼 같은 것이죠. 그 서점에서 같이 만나서 토론하고 지식인들이 네. 네. 선비들이 네. 그건 뭐 동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좀 약간 불행히도 한동안 이게 서점을 그냥 물건 파는 곳으로 되어버리는 네, 분위기가 네.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서점이라는 것은 또 책방이라는 것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모이고 그것을 이제 살펴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또 구입도 하고 집에 가서 읽고 하는 어떤 네. 도서관하고는 또 다른 어떤 문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책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를 함께 즐기는 그런 공간이다. 도서관 네. 지식 정보를 이렇게 수장하는 두 가지 축. 그것이 하나는 도서관이고 네. 이 국회 도서관 같이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새로운 책을 이렇게 받아서 독자들이 공급하는 이제 서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이 두 축을 통해서 우리들은 지식과 정보를 얻고 교양을 쌓고 또 나의 삶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이제 고민하겠죠. 네. 근데 이 파리에 있는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이 서점에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들도 실제로 많이 있었다고요. 제임스 조이스 같은 그 네. 유명한 율리시스가 거기서 출판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뭐 우리가 아는 피카소 같은 미술가들이든지 네. 또는 이제 서양의 유명한 작가들 뭐 거기는 프랑스 작가뿐 아니라 유럽 작가들, 미국 작가들이 와서 같이 토론하고 했는데 네. 그 서점을 스스로 잡초여관이라고 해요. 잡초관이요? 잡초. 네. 이 풀 침대가 서점 안에 몇 개 있습니다. 지금도 작가 지망생 또는 어떤 지식인 이제 갖고 없는 지식인 이런 사람들을 거기서 재워줘요. 거기 자는 사람은
하루에 책 하나씩 읽을 것. 네. 그 다음에 또 1시간 정도 책방에서 일해 줄 것.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기록해서 그걸 남겨줄 것.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공짜로 밥만 먹어서는 안 되는군요. 해야 될 그러니까 이제 책방에서 일을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서가들 속에 들어있는 벤치 이런 데서 또는 침대에서 자고 네. 거기 출신들이 작가로 데뷔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소위 말하는 가난한 잡초들에게 이렇게 지금도 한 안락한 6명 정도가 곳을 늘 머물고 제공하나요? 있고 네. 지금 뭐 1년에 아마 한 100만 명 이상 몰려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세는 강변에 바로 있기 때문에 네. 관광 코스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이제 파리에도 이런 서점이 있고 영국에도 뭐 이와 비슷한 서점이 있다고 하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성을 직접 사들여서 헌책으로 그 성을 채우고 그야말로 책방 왕국이 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 웨일스에 있는 헤이원아이 서점인데 이곳에 가면 정말 이 책방 왕국의 왕도 만날 수 있나요? 리차드 부스 선생이 이제 그분이 지금 한 70 후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네. 옥스퍼드 대학 출신인데 그 본래 광산촌이었어요. 해온와이라는 데가 네. 검은 마을이라는 뜻인데 네네. 이제 그 낙후되어 가는 마을을 이제 다시 서점 마을로 변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20세기 중후반에 새로운 어떤 책의 문명사를 장식한 분이죠. 저는 사실은 이제 1994년에 거기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가보고 너무 놀라서 이 특히 헌책의 존재, 이 헌책들이라는 것이 그냥 없어질 수, 거기 다 내용이 다 있어요. 네, 네. 새 책의 내용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리차드 부스 선생도 한국에 2번 왔어요. 파주 북소리 행사 때 와서 이제 특강도 하고 그랬는데 헌책을 그냥 리사이클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리사이클링이 아니라 리유징 해야 된다는 거죠. 리리딩 해야 돼. 다시 읽을 수 있죠. 물에 넣어가지고 그걸 책을 없애는 거는 그건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헌책을 다시 읽어야 된다. 헌책에 우리의 어떤 삶의 철학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분의 영향으로 유럽뿐 아니라 지금 중국, 남미 뭐 이런 여러 나라에서 지금 헌책방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리차드 부스 선생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헌책을 다시 읽게 하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로군요. 그런데 이 헤이언와이가 유명해진 이유는 이 헌책방을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이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또 유명해졌다고 해요. 이제 뉴욕타임즈는 영어권에서 열리는 가장 중요한 축제다 네. 이렇게 칭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페스티벌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나요? 페스티벌을 헤이 페스티벌이라고 네. 하는데요. 1988년부터 시작이 됐고 오래됐죠. 매년 5월 말에 행사를 하거든요. 네. 지난 6월 5일인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프로그램이 한 200여 개 정도 운영이 된다고 하네요. 200여 개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네요. 네, 아무래도 헌책방 마을이다 보니까 문학에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근데 문학에 관련된 행사만으로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또 기획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일이고요. 그렇네요. 아이디어가 뛰어난 것 같아요. 네. 가장 놀랍게 생각한 거는 이 프로그램이 대부분이 유료 입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매년 한 10만 명 이상 네. 들어가고 네. 티켓 판매량도 거의 매년 20만 매 이상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네.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또 다양하고 또 수준이 높은지 네. 그런 것도 실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에도 좀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네네. 이와 비슷한 책 문화 관련된 축제가 있죠. 책 축제가 파주 북소리 파주 축제요. 북소리 같은 네. 데는 독자와 저자와 출판인들이 같이 펼치는 어떤 지식 축제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책 축제라 그러면 저작권을 판다든지 이런 건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책 자체의 콘텐츠를 이야기하는 같이 토론하는 네. 서로 사유하는 어떤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로 저희는 꾸미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언제 열리는 거죠? 매년 10월 초에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열리는데 네. 여기도 사람들은 참 많이 와요. 네. 한 30만 명, 40만 명 정도 모이니까요. 네. 금년에는 10월 1일부터 아. 지금 합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 대표님께서
그 파주 북소리 책축제 조직위원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뭐 한 가지 자랑거리 있다 뽑아주신다면. 파주에 오시면은 이제 파주라는 곳은 이제 처음에는 벌판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이제 입주하기 시작해서 지금 뭐 그 프로그램 만드는 건 한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출판사들, 그다음에 서점들, 그다음에 이제 책을 만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뭐 인쇄한다든지 이제 제작한다든지 네. 또 지금 이제 영화 회사까지 들어와서 일종의 이제 책의 내용이 서로 상호 확장되게 네. 뭐 그렇게 해서 뭐 그것뿐 아니라 이제 우리 국내 저자들뿐 아니라 국내 편집자들뿐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편집자들 이제 저자들이 와서 함께 토론하는 것을 통해서 네. 우리 책의 어떤 그 내용을 이제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또 네. 외국의 어떤 여러 그 프로그램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10월에는 여기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세계 네. 22곳 서점 중에 중국에 있는 서점이 무려 6곳이나 소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이 나라가 크기 때문인가요? 특별한 중국 이유가 나라가 있을까요? 크고 중국은 본래 문자의 나라, 그림의 나라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중국은 지금 다른 한편으로 독서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1년에 한국은 한 10만 종 정도의 책을 만들어요. 일본은 20만 종 정도를 만드는데 중국에는 지금 40만 종이 책이 나와요. 아, 네. 그리고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은 물론 인구도 뭐 엄청나게 많지만은 정말로 국가적으로 그래서 전민열독이라고 전 인민이 책을 읽는 운동 이런 걸 하면은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뭐 성정부에서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난징이 이제 남경에 한 1000개 정도 서점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그 선봉 서점이라는 데는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막 가격 할인하니까 네. 서점이 휘청거릴 때 시민들이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걸 도와주고 돈 벌거리도 갖다 주고 네. 콩국수도 갖다 주고 얼마나 수고하느냐고 네. 그러면서 서점을 그러니까 시민들과 함께 독자들의 힘으로 서점을 이렇게 세우는 어떤 것들이 중국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네. 또 중국에는 국영 서점도 있지만 민영 서점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참 책을 많이 읽고 또 좋아하는군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국의 여러 서점 중에서 저는 베이징의 산렌타오펀 서점 이곳이 참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24시간 동안 문을 연다고 해서요. 이제 편의점처럼. 네. 저는 궁금한 게 그렇다면 늦은 시간이나 아주 이른 새벽에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더라고요.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새벽 시간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군요. 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늦은 시간에 일 끝나고 또 서점에 들릴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고요. 네. 산렌타폰 서점 같은 경우는 오래된 서점인데 9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도 아무래도 인터넷 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급되면서 네. 굉장히 좀 쇠약해졌다고 해요. 이 큰 서점인데 한 20여 개 정도 직영 서점도 문을 닫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서점을 다시 살릴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네. 2014년에 충격적으로 24시간 문을 여는 서점을 만들겠다라는 기체 아래 네. 시작을 했는데 네.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다른 서점들도 연락이 와가지고 본인의 서점도 24시간 영업을 하고 싶으니 네. 전수를 해달라든지 네. 새로 서점을 열고 싶다. 이런 연락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정말 세계 다양한 서점 중에 특색 있는 것들이 참 많구나. 이 책을 산낸 서점의 네. 경우에 네. 그 중국 현대 중국을 만든 그 굉장한 출판사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의 이제 현대 사회는 어떤 삶의 어떤 그 방식이 다양하니까 네.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해도 많은 분들이 온다 그래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12시쯤 돼서 관찰해 봤어요. 그 낮에보다는 한 절반 정도 줄었지만은 곳곳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자, 중국 서점까지 얘기 한번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 이제 서점으로 운영되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관련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시죠. 영국의 가디언이 뽑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혹은 천국의 서점으로 불리는 네덜란드의 도미니카넌 서점은 인구 12만의 작은 도시 마스트리흐트에 위치해 있다. 마스트리흐트는 네덜란드 남동부에 위치해 독일과 벨기에의 빛깔을 띤 이색적인 도시다. 또
1992년 유럽연합의 탄생을 알렸던 역사적인 곳이기도 하다. 이 역사적인 도시의 응접실로 불리는 프레이트 호프 거리 한 구석에 자리 잡은 도미니카넌 서점. 800년 세월을 담고 있는 이 서점은 원래 13세기 네덜란드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고딕 건물의 교회였다. 하지만 1794년 나폴레옹의 프랑스 혁명군이 네덜란드를 침공하면서 교회로서의 역사를 마치게 된다. 이후 성스러웠던 교회는 프랑스군에 의해 창고와 마구간으로 쓰이는 역사의 아픔을 겪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이 건물이 겪어야 할 시련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이후 중세의 교회 건물은 복싱 시합장으로, 자전거 보관소로, 또 자동차 전시장으로 쓰였고, 또 소방서 장비 보관소로, 운전면허 필기 시험장으로, 핸드볼 경기장으로, 또 세계 2차 대전 당시엔 시신 보관소로 쓰이는 모진 운명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다행히 800년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화재를 겪지 않아 외형이 잘 보존되어 왔고 21세기 초인 2004년 마침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네덜란드 최대의 서점 체인인 셀렉시스가 이곳에 서점을 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서점이 문을 연 지 10년 만에 셀렉시스가 경영난으로 부도가 나 폐업 위기에 몰렸던 것이다. 또 한 번 소용돌이에 휘말린 건물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자, 네덜란드의 오래된 성당에 있는 이제 서점이죠. 도미니카논 서점. 정말 이제 유명한 서점이기도 하죠. 이제 네. 네덜란드 고된 역사를 끌어안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부도 위기에 내몰렸던 거죠? 아무래도 뭐 세계적인 불황 탓도 있겠죠. 아무리 아름다운 서점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벌지 못하면 네. 또 경영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셀렉시스라는 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네. 2012년에 큰 일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가 이 서점을 살리겠다고 또 인수를 합니다. 새로운 경영자가 나타났는데 네. 회사 이름도 바꾸고 또 중고책 회사하고 합병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또 2014년에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오면서 아예 없어질 위기가 맞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직원들, 매니저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네, 네. 독자들에게 호소하자라는 아. 그런 마음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네. 페이스북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대거 한 60시간 만에 굉장히 많은 돈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그보다 10만 유로 정도가 더 모여서 결국에는 모으려고 했던 돈의 2배 이상 되는 금액이 모여져서 네.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서점을 독자들이 일으켜 세운 네. 그런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네. 있겠죠. 뭐 건물 천장 위에 다락에 있는 뭐 석가래까지도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을 한 만큼 잘 보존이 번도 되었다고요. 이제 불을 뭐 화재가 된다, 당한다든 이런 게 네. 없었는데 1200년대에 지어진 네덜란드 최초의 고딕 건축의 교회당이죠. 네. 저는 2011년에 처음 가봤어요. 네. 그때 전 세계 신문들이 너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네. 쫓아갔는데 가복을 악 했어요. 어떤 너무 서점이 아름답고 그 높은 어떤 데 높이는 한 25m나 돼요. 천정 높이가. 그게 이제 스테인드 글래스를 통해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에 이제 책이 이제 그게 빛을 받으니까 네. 책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네네. 네덜란드를 가면은 특히 마스트리트를 가면은 그 서점을 가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즐거움이고 가장 중요한 관광 코스라고 권유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소개해주신 도미니카논 서점처럼 우리나라에도 지켜야 할 서점이 있잖아요. 부산에 있는 서점인데 부산에는 지역의 명물 50가지를 시민들이 직접 선정하는 그런 행사가 윤광도성. 있습니다. 네, 부산 기네스 행사라는 곳인데 거기서 무려 4번째로 선정된 네, 서점이라고요. 그 소개 좀 해주세요. 그 부산의 김윤환 대표가 그걸 네. 이제 이끌고 있는데 네. 70년대 초에 아주 작은 서점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헌책방으로 시작하다 이제 지금 부산의 서면이라고 지금 서면이 있거든 그 서점이. 네. 로타리 일대 70개 정도 서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참 그 60년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이 전부 이제 책방에 가는 거죠. 그렇죠. 영광도서는 그냥 서점일 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요. 문학 논단도 하고 특히 이제 문학 강좌를 통해서 14명 정도의
작가가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을 했다고 그래요. 네네. 뭐 이런 어떤 걸 보면서 적어도 한 30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온 영광도서의 그 어떤 이제 김윤환 대표의 어떤 정성이라 그럴까 철학이 대단한 것이죠. 근데 이곳에서 지금 독서 토론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정말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모인다면서요. 그래서 독자들이랑 토론도 하고 뭐 강연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 독서 토론회는 그냥 작가와 독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논쟁도 하고 책 내용 가지고 네. 열띤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93년부터 이어져 와서 지난 5월 25일 날 167회 네. 했다고 하더군요. 네. 이 신경림 시인이랄지 뭐 이문열, 김훈 작가 대단한 이런 분들이 많이 분들이- 나왔군요. 서울에는 종로서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곳은 안타깝게도 문을 지난 닫았어요. 2002년에 문을 닫았죠. 네. 1907년에 이제 문을 열어서 음. 100년 가까이 지속하다가 그 문을 닫았는데 종로는 종로 서적이 있었기 때문에 종로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만둘 때 우리가 며칠 출판인들이 모여서 이거 다시 살릴 수 없을까 했지만 저희가 역부족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종로 서적 부활을 하자. 제가 사실은 이번 책 끝에 그 얘기를 썼습니다마는 종로 서적이 다시 존재한다면은 서울이 달라질 것이고 종로가 달라질 것이고 서울 시민들의 품격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네. 지금 계속 이제 책에 대한 얘기 또 서점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전자책에 대한 화두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 전자책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한동안 전자책이 종이책을 이제 앞지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어떠세요?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일례를 들어보면은 오래전에 TV가 발명돼서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됐을 때 영화 산업은 이제 망했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영화도 많이 보고 또 완전히 사장될 거라고 말했던 라디오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전자책으로 볼 때 좀 편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읽다가 밑줄을 친다든지 메모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저장을 하고 본문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좀 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책을 읽는다고 하는 거는 활자만 그냥 이렇게 읽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예를 들면 책을 이렇게 후루룩 훑어본다든지 아니면 종이의 감촉을 느껴본다든지 네. 혹은 또 책 냄새, 맞아요. 책 냄새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네. 이런 게 전자책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종이책이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종이책으로 읽어야 될 부분들, 전자책으로 읽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눠지는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전자책으로는 이 책 냄새 절대 맡을 수 없죠. 만져볼 수도 없고요. 영국에 네. 돈트 서점을 창립한 이제 그분은 얘기를 모든 미디어와의 전쟁에서 종이책은 궁극적으로 승리했다. 그리고 모든 어떤 것보다도 종이책이 가장 쿨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독립 서점들이 많이 다시 일어나고 있거든요. 종이책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다들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종이책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전자책 가지고는 도저히 깊은 사유가 안 된다는 거죠. 살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몸의 양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음식을 잘 먹어야죠. 또 하나는 마음의 양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마음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독서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가능해지잖아요. 저는 이제 독서의 가치, 또 종이책의 가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제가 낸 것이고 그런 이제 역시 내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책에 대한 그리움이랄까 책에 대한 정신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을 좀 더 정책적으로만 잘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책방이라는 것은 서점이라는 것은 한밤에 그 어떤 거리의 어둠을 밝히는 별빛 같은 존재거든요. 그 책방에서 들려오는 그 대화, 이야기, 그 향기, 방금 말씀하신 책 냄새 얼마나 중요합니까? 책으로 다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어떤 운동이 필요하고 네. 그건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홈책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일본의 고서점들을 탐방을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네. 일본의 고서점이라고 하면은 세계 제1의 책의 거리라고 할 정도로 거의 2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이 참 부럽고
그것은 서점인들의 노력만으로는 참 불가능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네네. 많은 독자분들이 도와주시고 책도 많이 읽고 국가적으로도 많이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또 책도 살리고 독서 문화도 살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계 서점 기행이라는 책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600페이지가 넘는 이 책 한 구석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잠깐 소개하면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점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동서고금 현인들이 남긴 위대한 이야기가 있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지혜도 있고 돈을 벌고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곳엔 거장의 예술도 있고 온갖 정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무엇보다 사람이 있습니다. 서점은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김종대입니다. 뭐 하고 계시는 중이셨어요? 아무래도 공부가 부족해서 제가 불안해서 빨리 공부 좀 하려고 부족한 지식을 채우러 왔습니다. 주로 이게 국방안보 분야의 서적들이에요.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국방부 저격수라고. 전혀 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국방부를 막아주는 방어무기 체계, 국방부의 사드다. 많은 비리라든가 뭐 부패 또 부조리가 있다면 그걸로부터 국방을 차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방을 보호하는 거지 어떻게 저격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전 활동도 이제 그쪽 분야로 많이 하시겠어요? 예, 일단 시급한 거는 우리 아이들과 어머님들이 이 군대가 정말 마음 놓고 보낼 만한 곳이냐, 그 다음에 신바람 나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빨리 병역법을 개정하고 병역 문화를 바꾸고 또 우리 군의 이제 부패와 각종 부조리를 척결해서 신뢰받는 국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지원할 생각입니다. 본인만의 독서 비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더불어 옆에 사람들하고 가급적이면 같이 독서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책의 중요 내용을 발췌해서 요약하는 습관들을 저희 직원들하고 많이 공유했어요. 지금 의원실도 하나의 지식의 집합체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이어야 된다. 이러면서 학습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또 실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옆에 있으면 정말 똑똑해지겠네요. 똑똑해진다. 그건 아주 반가운 표현인데요. 저는 똑똑해진다는 느낌보다 강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식이 정리된 사람만이 어떤 복잡한 세상에서 자기 목표와 신념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지식 관리라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또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책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입니다. 제가 대학 들어오던 1984년입니다. 그때 읽었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한 40대쯤 됐을 때 왠지 좀 제가 살아온 인생, 우리가 보고 듣는 어떤 정치, 역사, 사회를 봤을 때 역시 에릭 프롬한테 한 번 더 신세를 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40대 초반에 다시 한 번 읽었는데 이때는 쏙쏙 들어왔습니다.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기에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키워드는 결국은 자유롭고 근대화된 개인이 어떤 다시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고 거기에 그 집단의 광기처럼 형성되는 어떤 권력의 획일화되는 이 과정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분석하는 시점을 중세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을까요? 이런 것이죠. 자유라는 개념이 이제 싹튼 하나의 기원과 그 발상지를 추적을 한 겁니다. 중세 시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여행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또 내 재산을 내 맘대로 사업을 위해서 투자할 자유, 이런 자유를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요? 봉건 농촌에서 하나의 장원이라는 구조 내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추방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행복으로 인식되던 시대에 근대의 개인과 같은 자유의 개념을 가졌을 리가 없죠. 이것은 봉건 체제가 타파되면서 비로소 시민 계급에 의해서 형성된 개념이 바로 자유입니다. 중세 말기에 사회적 교류가 늘어나자 계급 차이가 무시되기 시작했다. 가문과 출신보다 재산이 더 중요해졌다. 중세의 사회 구조가 이처럼 점진적으로 파괴된 결과 근대적 의미의 개인이 출현했다. 개인은 경제 활동과 부를 통해 자유를 느끼고 개성을 의식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 구조가 제공했던 안전감과 소속감을 잃었다. 새로운 자유는 강한 불안감과 무력감, 의심과 고독과 동요를 낳았다. 이 같은 발달 단계에서 루터주의와 칼뱅주의가 나타났다. 중세에 속박된 개인이 근대의 개인으로 해방됐다고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프롬은 이런 가설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종교개혁은 중세 권위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어떤 자유의 과정이 아니라 또 다른 권위에 복종하기 위한 이동 과정에 불과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세에서 그 교회로부터의 해방은 신해로부터의 해방이고 인간의 재발견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더더욱 신에게 직접 귀속되는 교회라는 중간 브로커가 없어졌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칼빈과 루터가 주장하고 있는 종교개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라는 권위로부터 이제 얻은 자유에서 그 불안감은 또 다른 권위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이 또 소속과 안정감을 추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교의 힘이 약화됐다기보다는 변형됐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인간에게는 자유에 대한 욕망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는 본능적 욕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 말에 의원님도 공감을 하시나요? 상당히 불편한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언가 국가의 개혁이 필요하다. 뭐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누구나 진보가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진보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면은 변하지 않는 보수적 가치에 또 집착하게 되는 이러한 이중성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많은 자유를 향유하게 되면 될수록 더더욱 소속과 안정감이 결여되고 그 결과로 변하지 않는 그 무엇에 대한 집착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자유와 복종의 관계는 항상 상호 의존적이고 그 같이 동반하는 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절대적 자유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독점 자본주의의 위협을 받은 것은 중산층, 그 중에서도 특히 하류 중산층이었다. 하류 중산층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무력한 자들을 지배하고 싶은 갈망과 더불어 그들에게 예속되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 찼다. 히틀러는 원한과 증오에 사로잡힌 푸티 부르주아와 독일 기업가 융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회주의자였다. 히틀러는 옛 중산층의 구세주를 자처하면서 금융자본의 지배를 타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 기존 정당과 노조의 불만을 품은 중간층과 실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나치즘이 탄생했다. 여기서 등장한 나치는 사회적 약자를 공격했어요. 우선은 민족의 우수성을 제일 상위에 놓고 독일 민족의 자긍심을 불어넣어주되 거기에 소속될 수 없는 유대인이라든가 외국인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약자에 대해서 아주 혐오와 응징의 논리를 노골적이고 아주 혐오스럽게 전개했습니다. 두려움에 젖은 시민들은 대부분 약자에 대한 어떤 공격 심리로 자신의 불안감을 표출하는 일종의 세디스트적인 특징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거기에 소속되지 않으면은 언제든 배제될 수 있다는
나도 소수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다수에 속해 있다는 안도감. 이것을 정권이 선동했던 겁니다.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나 자신은 자유롭고 나 자신은 선택받은 정상인이라는 이런 안도감 속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착각해버리는 것이죠. 저는 이 에릭 프롬의 관점을 우리가 정치에 대입한다면은 소수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다수라는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벗겨낼 수가 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다수를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소수의 희생점은 이제 그만 묵인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허상입니다. 누구나 소외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언제든 이러한 불안 심리가 나쁜 선택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방법은 소수에 대한 배려입니다. 결국은 사회에서의 공정과 관용, 그러면서 상생의 어떤 길을 여는 이런 정치의 역할로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히틀러의 가학적 권력욕은 자서전 나의 투쟁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대중은 탄원자보다 지배자를 사랑하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는 것보다 어떤 경쟁자도 용납하지 않는 신념에 훨씬 만족감을 느낀다. 그들은 자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때가 많고 걸핏하면 버림받은 기분을 느끼기까지 한다. 히틀러는 대중의 복종심을 자아내기 위해 탁월한 웅변수를 펼쳤고 결국 가장 자연스럽게 저항력이 약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자, 현대 문명이 더 발달했을 때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언젠가 자동화된 경제 체제가 극단에 도달했을 때 적응할 수 없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개인들을 집단 수용하고 학살하는 체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즉 나치라는 것은 결코 죽지 않았다. 이것은 어느 순간인가 집단적인 자유로의 도피가 일어난다면 언제든 다시 출현할 수가 있고, 그렇게 출현하기 쉬운 체제라는 것을 악의 평범성이라는 논리로 경고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청년 실업이 체감 실업률이 20%에 달하고 있고, 또 많은 어떤 노년 실업이랄까 양극화의 초고령화 사회라는 우리 사회의 묵시록과 같은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견실한 민주주의 제도로서 보완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도 사실은 나치와 유사한 체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공포 불안 심리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에릭 프롬이나 한나 아렌트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매우 새겨들어야 할 한국 민주주의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파시즘의 위협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우리 사회 안에서 파시즘 등장의 온상이 될 만한 현상, 즉 개인의 무의미함과 무력함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과오와 중대한 위험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근대 민주주의가 모든 외적 제약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켜 진정한 개인주의를 달성했다는 통념에 도전한다. 우리는 자유가 우리의 개성을 보장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외적 권위로부터 부여받은 자유는 우리의 내적 심리가 자신의 개성을 확립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에만 지속적인 성과가 된다. 저는 자유를 가장 많이 앗아가는 주범은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초등학생이 휴일날 집에 거주할 때 평균 6분에 한 번씩 엄마로부터 잔소리를 듣습니다. 통제당하는 것이죠. 대학에 들어갈 때도 얼핏 보면 선택인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그 점수에 맞춰가는 것 뿐입니다. 또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군대 가면 내가 전혀 모르는 곳에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전혀 모르는 일을 합니다. 어디에 자유가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자유가 주어졌을 땐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누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무엇을 향한 자유는 누리지 못할 거예요. 결국 자유라는 개념을 잃어버린, 어쩌면 우리는 하나의 중세 농노와 같은 시대로 되돌아가서 사는 이런 어떤 삶을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국회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는 자영업자로서 가장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역시 사업을 하면서 돈 문제. 이게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 그 절박한 자영업자의 심정이었을 때
비록 어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자유는 느리지만 그러나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못 누리는구나.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억압돼 있다는 느낌도 많이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저와 같은 인생을 살으라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절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남들이 안 하는 선택이라도 나는 반드시 무엇을 향한 자유를 누리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목표의식 없이 안 됩니다. 만용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향한 그 목표가 없으면 이런 자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야말로 자기 학대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무엇을 향한, 즉 향해 있는 그 지점에 있는 목표를 발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인생의 값비싼 대가는 치룰지 몰라도 그 길로 가는 청년들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고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를 했을 때는 어떨까요? 문제는 주변의 눈치를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떠들 수 있는 용기를 가졌느냐는 거예요. 이건 옛날에 있었는데 정치에 들어와서는 솔직히 말해서 억압돼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조금 더 용기를 내셔야 되겠어요. 용기를 내기는 하겠는데 용기가 날지는 모르겠다. 자유라는 특권은 누가 누리느냐?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자유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자기 실현이라는 하나의 어떤 더 혁신적이고 더 생산적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 결국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용기를 많이 내시는 그런 의원님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해보겠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2015년 5월 20일 국내에서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이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확진 환자가 180여 명에 달했고 온 국민은 공포에 빠졌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던 걸까요? 바이러스가 지나간 자리에서 답을 찾아보시죠. 이 책은 의료인 10명으로 구성된 메르스 사태 인터뷰 기획팀과 전문 인터뷰어로 활동하고 있는 지승호가 취재한 결과물인데요. 인터뷰한 대상은 메르스 사태 최전방에서 근무했던 응급실 의료진을 비롯해 개인병원, 종합병원의 의료진입니다. 저자들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요. 이 책에서는 가장 먼저 초기 방역 대응 과정을 살핍니다. 지금까지 메르스 사태는 매뉴얼 부재로 인한 초기 대응 실패로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현장 의료진들은 너무 매뉴얼을 잘 지켜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환자가 다녀온 바레인 지역은 매뉴얼에 적힌 중동 메르스 발생 10개국에 속하지 않은데요. 매뉴얼만 믿고 메르스 의심 환자로 신고하지 않아 메르스 사태가 커졌다고 말합니다. 이 밖에도 목숨을 걸고 메르스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인 의료인들의 이야기, 부실한 공공의료 시스템, 환자 인권과 의료인 감염 문제 등을 얘기하는데요. 의료진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한국 공공의료의 현실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상징하는 통계. 그런데 정부와 기업, 정치인이 통계로 대중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통계의 거짓말에서 만나보시죠. 독일 코블렌츠 응용학문대학 통계학과 교수인 게르트 보스바흐.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설문조사 중심은 설문 대상자가 아닌 설문 의뢰자라고 말하는데요. 조사된 수치에서 인과관계, 표본 추출 방식 등 한두 가지 기준만 바꾸면 설문 의뢰자가 원하는 통계 수치로 조작하고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선거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급여 등의 통계 수치를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하는데요. 그 예로 독일 소비자 조사기관인 슈티프퉁 바렌테스트의 민영연금보험을 소개합니다. 민영연금보험사는 필요에 따라 사람의 기대 수명을 조정하면서 피보험자에게 받는 보험료는 늘리고 지급하는 보험금은 줄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루어진 수치 조작은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의식을 허물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며 분열을 조성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책에서는 통계를 대하는 15가지 기본 원칙도 함께 제시하는데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현 상황과 비교하고 자료의 출처를 확인해보며 그래프의 X축과 Y축, 착시 효과에 유의하는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1995년 6월 29일 순식간에 무너진 삼풍백화점. 502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93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비극을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1995년 서울 삼풍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의 삶을 우리의 목소리로 기록하고 함께 들으며 공감하는 역사로 만들고자 서울문화재단에서 기획했는데요. 2014년 10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 있었던 이들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한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에는 유가족과 생존자를 비롯해 건물에 매몰된 부상자에게 노래를 불러준 119 구조대원, 수백 구의 시신지문을 채취한 경찰 등 59명의 목소리가 담겼는데요. 각자의 상황에서 참사를 목격한 그들은 21년이 지났지만 마치 어제의 일처럼 아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처 삼풍주유소 직원은 5층 유리창이 다닥다닥 깨지더니 건물이 내려왔는데 3초도 안 걸렸다고 말했고, 구조 현장으로 투입된 응급의사는 몸의 일부만 보여 사람을 살릴 수 없었다고 말하며 그 순간의 무력감을 토로했는데요. 저자들은 이 기록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짊어진 기억의 무게가 조금이나마 나누어지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25억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노래 덕분에 강남은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됐는데요. 강남은 언제부터 개발되고 어떻게 발전되었을까요? 강남의 탄생에서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죠. 강남이 과거 영동이라 불리던 시절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와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역사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1963년 이전, 오늘날 우리가 강남이라 칭하는 곳은 논밭이 대부분이었던 농촌 마을이었다는데요. 과거에는 강남을 영등포 동쪽이라는 뜻으로 영동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영동이 오늘날 강남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1960년대 말에 시작된 개발 계획 때문이라는데요.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의 건설과 강북과 이어주는 제3 한강교의 완공으로 강남은 본격적인 개발 시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후 대규모 아파트 지구 설립,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유치로 강남은 더욱더 확장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시대에 따라 급격하게 변하는 강남의 지난 50년 역사를 만나볼 수 있어 흥미롭습니다. 휴대전화와 무선 인터넷은 고립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의 말인데요. 그런데 과학기술이 언제나 긍정의 변화만을 가져온 것일까요? 기술 중독 사회를 보시면서 잠시 생각해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인도연구소의 공동 창업자로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기술 개발을 주도한 저자 켄타로 토야마. 그는 기술 혁명을 선도하는 미국이 여전히 빈곤율 12%대를 유지하는 것을 예로 들며 디지털 기술이 결코 사회 문제를 완화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기술의 발전에도 인류의 삶이 생각 이상으로 나아지진 않았을까? 저자는 그 이유를 증폭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증폭의 원리란 어떠한 기술을 사회 흐름에 적용하면 그 적용의 범위가 넓게 퍼진다는 건데요. 농업 기술의 발전으로 굶는 사람이 줄고 인터넷 발명으로 많은 사람이 서로 연결되며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증폭이 시스템이나 계획이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될 경우 아무 소용이 없다는데요. 특히 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하려는 사람에 대한 탐구가 없다면 기술의 발전은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인상이 좋은 사람, 목소리가 좋은 사람, 얼굴이 예쁜 사람,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또 대화만 해도 뭔가 선물을 얻은 것 같고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도 웃게 되겠죠. 여러분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계신가요? 나는 타인에게 어떤 기쁨을 전해주는 사람인지 생각해보는 한 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but my heart is heavy, does it show? I lose the track that loses me.